엄마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다. 충격적이고 경악과 추악한 이영학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오늘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천천히 벌 받으면서 많은 분들께 사죄드리면서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피해자분께 하시고 싶은 말 한마디만. 어제도 기도했고요. 제가 대신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고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9월 5일에 제 아내의 죽음 자살에 대해서 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아내한테 성매매 강요하신 적 있으세요? 사건 이후 처음으로 본인 목소리를 낸 겁니다. 프로파일러시니까 배 교수님, 이게 지옥에서 불타겠다, 사실 보면 말을 잘 표현을 한 건데 오늘 저 목소리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표현의 핵심은 형용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그리고 앞에서는 어떤 그 영혼인지 영혼인지가 지금 헷갈리는데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천천히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적절한 상황적인 형용사가 아닌 거거든요. 그 상황을 이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적절하게 저희가 조절하면서 말을 하는 거니까, 실제로 저 사람이 말하는 저 내용의 진실성을 따질 사실 그럴 이유는 없는 거고요. 예. 예, 이제 어떤 형용사를 쓰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 어떤 심정적인 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게 사실은 이 사람의 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포인트를 그러면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는지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체념한 상태이고, 대신에 자기가 지금 유리한 상황에 대한 거,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거를 나눠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죄하고, 그렇지만은 벌받겠다부터 한 다음에, 영원히는 그 다음 피해자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고, 사실은 뒤에 물어보신 그 내용은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에. 어떻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가 사실은 처벌의 근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거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예, 실제로 직접 면담했던 프로파일러의 말에 따르면 글이 높진 않지만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아마 PCLR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라는 건데요. 이제 2점씩 20문항을 줘가지고 테스트하는 그런 그 방법이에요. 그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사이코패스 검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 뭐 유영철이 같은 사람들, 서울 서남부 살인 사건, 정남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PCLR 검사,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니까 뭐 한 28점 상당이었어요. 만점 나온 여인은 이제 엄여인이라고 예전에 그 보험 사기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였던 그 여성이 있는데, 지금 이거 좀 이영하기를 보니까 40점 만점에 25점이 나왔다면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경계선상에 걸려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이게 뭐 미국 같은 데는 26점에서 한 27점 이상을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통상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이 성향이 이제 진입한 걸로 보이는데, 근데 저는 사이코패스가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전형적으로 사이코패스가 가지고 있는 교활하다거나 어떤 치밀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가장 뭐 특징적인 거에 죄책감 없다는 얘기,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요. 이 부분. 그다음에 이제 자기 중심적인 거, 즉 말하면 자기애가 지극히 강하다는 거. 자기를 기준에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건 내가 우선인 거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다 약간 이제 플러스를 해보자면 소아성의 성향도 보이는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성 도착 증세까지 겹치는 걸로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근데 그 인터뷰를 인터뷰 끝부분에 본인 한 달 전에 숨진 자살한 아내 수사를 부탁했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저는 이제 앞에서의 꼭 이제 사죄하는 듯한 그런 말은 그냥 대중들이 본인한테 원하는 얘기가 이걸 거다라고 예상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냥 하는 얘기지, 전혀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 뒤에 아내의 자살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좀 불쌍해 보이려고 억지로 꾸며낸 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폭력 범죄의 동기 자체에 자꾸 아내를 끌어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게요. 그런 면에서 자기 그 범죄 동기를 좀 뭐 합리화하려는, 좀 동정을 받으려는 뭐 그런 변명성으로 그런 어떤 좀 핑계거리로 아내의 자살을 자꾸 꺼내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을 지금 이수희 변호사님하고 비슷하게 했거든요. 예. 지금 이영학이는 무슨 매사에 뭐든지 아내를 끌어들여요. 의식적으로. 예. 아내를 끌어들여가지고 동정을 받거나 용서를 받으려는 그런 지금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 아내한테 군림한 사람이에요. 다 나와 있어요, 주변에서. 예. 뭐 먼저 앞서가는 것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차에서 내려서 짐을 들고 가는 여성, 하인처럼 생각했고, 지금 심지어는 우리가 이런 얘기 좀 심한지 모르겠지만 성놀이개로 삼은 것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벌이의 수단으로 썼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성학대는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내의 신체 어떤 중요 부위 인근에 여성을 비하하는 문구, 여성을 비하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성이 자기 스스로 여성을 비하하는 거를 자기가 어떤 중요 부위 인근에다가 문신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영학이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문신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아내의 유서에 나오는 것처럼 성적 학대를 한 게 명백합니다. 이런 사람이 건건이 알겠습니다. 그 아내를 파는 의식적으로 이거는 동정받고자 하고 처벌을 좀 덜 받겠다는 의도가 여실히 깔려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영학은 친구의 딸을 유인해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는지 그 이유 본인 입으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살해 동기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아내가 죽은 후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너무 꿈만 같습니다. 일단은 사죄드리고 천천히 제가 지인들 천천히 알아가면서 천천히 그 죄를 밝혀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많은 말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사죄를 해야 되지만 아직 이 모든 게 꿈만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딸한테 뭐라고 시키신 거예요? 왜 피해 여중생을 데려오라고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예, 저희도 궁금했어요. 왜 하필이면 그 피해 여중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그래서 경찰이 대답을 해줬는데 엄마 역할이 필요하니 이쁜 그 여학생을 데리고 와라.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퇴행적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그 틀을 생각합니다. 가족의 틀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일종의 망상적인 가족의 틀입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뭐 인형 같은 존재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마 역할인 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엄마 역할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마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을 잃어버린 거죠. 거기에 맞는 걸 데려오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모성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망상적 가족의 하나의 구성 요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존재, 그거는 사이코패스들이 보통 가진 건 체취라든가 아니면 시각적인 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했던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면은 생각날 수 있는 어떤 사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역할의 대체제를 찾은 건데 그 이영학을 직접 만났던 프로파일러 이주연 프로파일러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고 통제가 쉽고 불러들이기 쉬운 딸 친구까지 생각이 미친 거. 저 얘기에 배 교수님도 동의를 하시죠? 예. 뭐 이주연 프로파일러는 이제 3기 후배이시고 저희 학교도 강의하시는 훌륭한 프로파일러신데 예.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통제하기 쉬운데 다시 거기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마치 뭐 부속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부속품 같은 예, 그렇죠. 사실 김 교수님 최초에 알려졌을 때 이 피해 여중생이 저 아내와 친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뭐 이 점도 좀 중요하게 작용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리 속에 어느 순간에 그 이 피해 이 여중생을 보면서 이영학의 머릿속에 일정 부분 각인돼 있었던 거예요. 꺼낸 것이죠.
그 꺼낸 것이 이제 이 김양이 됐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쩌면 대단히 불행하게도 이 피해 여중생 그 김양은 이영학이에게 선택돼서 유인을 당하는 순간 사실은 사례는 필연적으로 따랐을 것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예. 이영학이가 사실상 어떤 뭐 성기능 장애가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성폭행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추행에 불과했거든요. 이영학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추행 정도를 한다 상태에서 구태여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영학이는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영학이는 그동안 나름대로 쌓아둔 저 지명도 어떻게 보면 저명인사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가 이 아이를 돌려보냈을 때 신고가 돼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명성 이런 거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진짜 우리 저 피해 여중생이 굉장히 불행한 것이죠. 예. 아니, 지금 보면 이제 엄마 얘기를 조금 마지막은 정리해야 될 게 이제 엄마가 죽었으니까 엄마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그 딸의 친구를 불렀다가까지는 뭐 이해가 당연히 안 되지만 그러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배 교수님, 그런데 단순히 성역을 해소하려면 내 피해 여중생을 끌어안고 뭐 이제 보듬어주고 애착을 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해야 됩니까? 그게 제가 좀 거기서 아이들 좀 하는 거는 같이 싣고 다녔던 마네킹의 역할 때문에 사실 전 사실은 초기부터 복장 도착이나 다른 어떤 특별한 도착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용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시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일 수 있는데 평소에 마네킹을 이용해서 다른 성 도착을 어떤 표현을 해왔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어떤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성 도착이 그걸 뭐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예.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배 교수님 사실 복장 도착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피해 여중생이 유류품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적입니다. 지금 교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교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사실 좀 훼손이 돼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주 거꾸로일 수 있습니다. 아주 정형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이 그러니까 일종의 딱 사람한테 입힌 형태처럼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아주 오롯이 반듯하게 이영학이 보관해 어딘가에 보관될 수도 있고. 예, 아주 섬뜩하지. 더 나아가서는 일선에서 보면 또 이제 그런 경우에 그 피해자의 의복을 겨우 찾아서 보면 피의자의 체액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알겠습니다. 있어요. 예. 예. 이게 지금 아내를 떠올리게 한다. 엄마가 필요했다는 이유로 딸 친구까지 성적 학대를 한 건데 이영학이 말이죠. 그런 아내에게 유서도 썼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진작에 당신 따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남기려고 하니까 이게 일이 되게 복잡하게 됐어. 나랑 당신 따라간 게 맞아. 진작에 당신은 우리랑 같이 가자 그랬어. 근데 아내가 그런지 아내가 저한테 사랑을 증명한다고 마지막 그날 결혼면지를 끼고 뛰었습니다. 절판상을 차리고 뛰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아까 제가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됐었는데 저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살인자가 됐네요. 근데 그게 그 살인이 아니에요. 예, 이수희 변호사님 정말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신 동영상과 또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이형학 그리고 오늘 오전에 검찰 송치될 때 아내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중에게 불쌍하게 보이고 어떻게든 동정을 받기 위한 이제 그런 그 꾸며진 그런 감정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저 왼쪽 화면에 나오는 영정 사진 들고 있는 저 영상도 보면 뭐 아내에게 뭐 입맞춤을 한다 그러다가 아 이거 화면에다가 하면 안 되지 사진에다가 해야지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대단히 의도적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장면이 예.
뭐 지금 다 말씀하신 대로 뭐 경계성 사이코패스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과연 아내에 대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느냐. 심리적으로 대단히 도착적이고 비정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내에 대한 것도 아내가 수단인 거지 이 아내에 대한 회상이 절대 진심은 아니라는 거 뭐 재차 말씀드려도 예,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예. 짧게 하나 더 여쭤보면 아내 최모 씨에 대해서 밝혀진 건 뭐 좀 있는 건가요? 뭐 죽기 직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의붓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부분 관련해서는 수사의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예. 일단은 DNA가 이 체내에서 이제 발견된 게 국과수에서 확인이 됐거든요. 다만 이제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어떤 일방적인 성폭행이라기보다는 화관일 수 있다. 쌍방에 이제 이런 의미로 아마 이제 영장을 기각했다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 등등은 앞으로 수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내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하나의 큰 줄기 중에 하나에 속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경찰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피의자 이영학은 초등학교 때 집에 놀러왔던 딸 A의 친구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가 깨어나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신고할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수건과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습니다. 학교 잠깐 근무했습니다. 예, 김 교수님, 저희가 이영학의 이제 딸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네, 어쨌든 구속영장은 현재 기각이 된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예. 경찰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범행의 그 가담 정도가 좀 강하더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딸이 엄마를 데려와라 하는 얘기, 김양을 지목하면서 그 엄마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딸은 알고 있었어요. 엄마를 대체해서 아빠가 어떤 행동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욕 해소를 할 거라는 것도 대략적으로 알고 그거는 있었다는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아마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영학이가 지급한 수면제 양보다 초과해서 2, 3회 아마 더 먹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한테 또 문자 다 보내죠. 몇 시경에 만났다 헤어졌다고 이런 식으로 또 주변 친구들한테 보내서 어떤 혼선을 수사에 주기도 하고 어린아이의 어떤 머리에서 나왔다고 하기에도 좀 뭐랄까요? 좀 너무 심하다 하는 정도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조력하고 있다는 것, 이런 특징이 좀 나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저 이영학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딸이 조종을 당했기 때문에 범행에 가담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그런데 사건이 짓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도 배 교수님, 딸은 아버지에 대한 비난을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걸 아버지에 대한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흥분해갖고 그걸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렸으면 미국의 어떤 유명한 연쇄살인범이 자기 어떤 딸을 이제 데려다 키웠는데 너무 더 가혹하게 범행을 동조하는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딸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친딸은 아닌데 예. 왜 그런지를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지금 이 경우하고는 좀 비교하기 좀 어렵지만은 생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울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도우는 게 아주 공격적으로 돕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거기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좀 모순된 행태지만은 그런 게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그리고 그것을 다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가서 노래방에 놀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이런 이중적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살기 위해서 더 세게, 그래서 아버지의 귀여움과 예쁨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만약에 아버지를 부정하면 자기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계속 일종의 세뇌라고 할까요? 동일시라는 기제를 갖는 거죠. 같은 존재라는 걸 계속 주입받아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이기도 하나 이런 복잡한 감정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 이 딸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렇게 믿고 따랐던 아버지랑 분리가 된 상태로 굉장히 불안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장이 기각돼서 지금은 뭐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뭐 보호가 되는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휠체어에 저렇게 이제 그 영장 실질 때도 이제 휠체어 그 의지에서 갔는데 아마 뭐 몸 회복이 덜 된 상황으로 보여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추가 조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사기관에서. 예. 그래서 아마 병원에서 그 계속 좀 있고 그 고모나 뭐 지금 그 차량도 뭐 누나명의로 이영하게 누나명의로 돼 있는 차량도 있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걸 봐서는 친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저는 어떤 뭐 속사정이 있겠지만 좀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 딸의 경우에는 심리적 분석이 아버지만큼 심리적 분석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뭐 이런 추후에 절차에서 이 딸의 그 가공 행위가 지금 드러난 것보다 더 중하다라고 하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영학이는 그 우발적인 살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 수면제에서 깨가지고 피해 학생이 막 반항을 해서 자기가 무서워서 들킬까봐 겁이나 죽였다라고 하는데 글쎄 그렇다면 이제 뭐 부검 결과가 나왔겠지만 방어은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뭐 그런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집에서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들키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저는 그래서 김복준 교수님 말씀대로 살인도 이미 예정하에 있었던 거 아니 계획하에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거를 딸도 어느 정도 뭐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이 조사하는 데서 밝혀진다라고 하면은 구속영장 추가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가정이었지만 이렇게 참극이 그 주변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얘기 하나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항상 이웃하고 대화를 한마디 한 번이라도 인사 한번 해보자 한 번. 항시 목이 뻣뻣해가지고 외제차도 타다가 뭐 국산차도 타다가 뭐 늘 수리도 하고 부인이 차만 생겼었어요. 그 사람이 다리도 절고 손을 잘 보더라고요. 부인이 그 시중을 들고 뭐 가져라고 갖다 주고 그런 것만 봤지. 이영학의 말도 안 되는 경악한 행동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혐오감이나 상처, 성욕 해소의 불순함 같은 거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예, 그 시대 살인마들이 보여주는 증오와 혐오의 감정 같은 경우에 특히 여성을 향할 때가 많은데 이게 여성이 자신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피해 망상 차원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어렸을 때 자신이 뭔가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는데 이영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날 때부터 어느 정도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근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환경에 따라서 그 성향이 발현이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렸을 때 얼굴에 좀 아무래도 일반인과는 다른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왕따 비슷한 것을 좀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놀리고 이랬을 때 그럼 이제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때 이영학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에 이 어떤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이 발현이 되면서 타인에 대한 공격성 이런 쪽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어린 여성이 좀 더 자기가 쉽게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다 보니까 어린 여성이 손쉽게 타겟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 교수님 사실 어제 뉴스 특급 말미에 이영학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영학이 중학생 시절에 여학생을 성폭행했다 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영학의 얼굴이 공개되는 순간에 어디선가 자꾸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저같이 32년 동안 뭐 경찰 하다 나온 사람이 눈에 익은 사람은 제가 사업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뻔해요. 범죄자거든요. 근데 많이 익숙한 얼굴이라서 사실 이거 뭐 퇴직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되지만 본능적으로 좀 살펴보게 됐어요. 그래 뭐 제가 그 이영학이를 직접 사건을 했는지 여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확인 못했으니까. 근데 다만 그 과정에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94년도 5년경에 이영학이가 의정부에 있는 모 중학교에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던 이영학을 아는 선생님을 찾다 보니까 그때 학생 주임 선생님을 제가 알게 됐어요. 예.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 맞다는 겁니다. 이영학이가 자신이 그 생활 그 지도 그 부장 그 선생님을 할 때 어느 날 보니까 이영학이가 다른 학교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조사를 했고 사실을 확인했고 본인은 자랑도 했다고 얘기하는. 네, 엄청나게 자랑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알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걸 바로 확인한 다음에 퇴학을 권유했다고 그래요. 건의를 했다고 해요, 학교에다가. 근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뭐 이 교장이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런 친구를 절대 학생으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갖고 또 다른 걸 찾아봤더니 결석 일수가 68일이 넘었더라는 거예요. 예. 그건 퇴학 사유랍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라도 퇴학을 시키겠다 하고 교장한테 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교장이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거부를 해서 결국 교장하고 싸우고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고 다른 학교로 간 사실이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어제 확인을 해서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영학이는 이미 중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성범죄하고 연결이 돼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리고 지금 밝혀진 지금까지 그 중간에 이영학의 성추행, 성폭행을 했던 피해자들도 지금 어느 정도 있을 것도 아니겠습니까? 전과 18범이 되는 것도 확인이 된 상황이에요. 이제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겠지만요. 예. 공소시효의 문제 때문에 더 뭐 위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저는 또 어떤 기사를 주목하는 게 제가 하나 있는데요. 예. 학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영학이가 어떤 마트에 여학생들, 중학생 또래 애들을 서너 명 데리고 와서 음식물을 잔뜩 사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그러니까 이영학이가 그 망우동에서 살고 있을 때 그 즈음에 예. 학원장을 자처하면서 인근에 있는 마트에 가서 여학생들, 어린 여학생이라고 해요. 그 아이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먹을 걸 사가지고 들고 들어갔는데 그들도 이영학이한테 피해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예. 이수희 변호사님, 사실 저는 이 수면제를 먹였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 수면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전문 의약품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취급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영학이 이제 그 희귀병을 앓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잠을 잘 못 잔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이영학은 본인의 그 희귀병을 최대한 이용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저 수면제 정말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면 이영학이 정말 불면증 때문에 그 졸피뎀 성분이 있는 그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갖고 있었던 건지 모아둔 건지 아니면 다른 범죄를 위해서 그걸 모아둔 건지 그것조차도 지금 좀 그 선뜻 믿기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이영학이 이 수면제를 가진 거는 불면증을 핑계로 삼았는데 그게 핑계인지 정말인지 그거는 지금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영학의 실체를 다 알아가는 가운데 그런데 이영학이 과거에 선행으로 구청장 표창까지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계자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뭐 동네에서도 그렇게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게 아니었고 뭐 이렇게 후원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보여졌던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몸도 굉장히 아프시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거지만은 그렇게 했던 것들. 송금은 얼마 정도 낸 걸로 확인됐는지는 또 안 나오자.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놀랬죠. 뭐 저희도 당황스러운 건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글쎄 저희가 지적장애 2급까지 뭐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모범 구민 표창은 글쎄 좀 저희가 납득이 쉽게 안 돼서요. 그렇죠. 충격적인 부분이고요. 보통 이런 기재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적개심을 자기 딸이나 아내한테 심어줍니다. 그러고 그 세상으로부터 구해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내와 딸이 이 아빠를 어떻게 느끼냐면 세상 속에서 자기를 느끼는 구원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일종의 신뢰를 갖게 되는 그런 기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작은 일을 선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 절대적인 가치 부여를 하는 이런 방식이 가장 쉬운 세뇌 방식입니다.
세상에 저렇게 치밀한 사람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많은 나쁜 사람들을 봐봤지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행으로 구청장 표창까지 받았던 이영학 오늘 드디어 본인 목소리를 냈는데 아직도 궤변 일색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인물도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제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이게 뭐 미국 같은 데는 26점에서 한 27점 이상을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통상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이제 진입한 걸로 보이는데, 근데 저는 사이코패스가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전형적으로 사이코패스가 가지고 있는 교활하다거나 어떤 치밀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뭐 특징적인 거예요. 죄책감 없다는 얘기,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요. 이 부분. 그다음에 이제 자기 중심적인 거, 즉 말하면 자기애가 지극히 강하다는 거. 자기를 기준에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건 내가 우선인 거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다 약간 이제 플러스를 해보자면 소아성의 성향도 보이는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성 도착 증세까지 겹치는 걸로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근데 그 인터뷰를 인터뷰 끝부분에 본인 한 달 전에 숨진 자살한 아내 수사를 부탁했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저는 이제 앞에서의 꼭 이제 사죄하는 듯한 그런 말은 그냥 대중들이 본인한테 원하는 얘기가 이걸 거다라고 예상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냥 하는 얘기지 전혀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 뒤에 아내의 자살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좀 불쌍해 보이려고 억지로 꾸며낸 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폭력 범죄의 동기 자체에 자꾸 아내를 끌어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게요. 그런 면에서 자기 그 범죄 동기를 엄마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다. 충격적이고 경악과 추악한 이영학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오늘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천천히 벌 받으면서 많은 분들께 사죄드리면서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피해자분께 하시고 싶은 말 한마디만. 어제도 기도했고요. 제가 대신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고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9월 5일에 제 아내 죽음 자살에 대해서 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아내한테 성매매 강요하신 적 있으세요? 사건 이후 처음으로 본인 목소리를 낸 겁니다. 프로파일러시니까 배 교수님, 이게 지옥에서 불타겠다, 사실 보면 말을 잘 표현을 한 건데 오늘 저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표현력의 핵심은 형용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그리고 앞에선 어떤 그 영혼인지 영혼인지가 지금 헷갈리는데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천천히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적절한 상황적인 형용사가 아닌 거거든요. 그 상황을 이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적절하게 자기가 조절하면서 말을 하는 거니까,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그 이유 본인 입으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살해 동기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아내가 죽은 후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너무나 꿈만 같습니다. 일단은 사죄드리고 천천히 제가 지인들 천천히 알아가면서 천천히 그 죄를 밝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많은 말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사죄를 해야 되지만 아직 이 모든 게 꿈만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딸한테 뭐라고 시키신 거예요? 왜 피해 여중생을 데려오라고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예, 저희도 궁금했어요. 왜 하필이면 그 피해 여중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그래서 경찰이 대답을 해줬는데
엄마 역할이 필요하니 이쁜 그 여학생을 데리고 와라.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퇴행적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그 틀을 생각합니다. 가족의 틀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일종의 망상적인 가족의 틀입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한 뭐 인형 같은 존재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마 역할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엄마 역할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마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을 잃어버린 거죠. 거기에 맞는 걸 데려오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이 말하는 저 내용의 진실성을 따질 사실 그럴 이유는 없는 거고요. 이제 어떤 형용사를 쓰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 어떤 심정적인 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게 사실은 이 사람의 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포인트를 그러면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는지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체념한 상태이고 대신에 자기가 지금 유리한 상황에 대한 거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거를 나눠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죄하고 그렇지만은 벌받겠다부터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영원히는 그다음 피해자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고 사실은 뒤에 물어보신 그 내용은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에 어떻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가 사실은 처벌의 근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거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예, 실제로 직접 면담했던 프로파일러의 말에 따르면 그리 높진 않지만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아마 PCLR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라는 건데요. 이제 2점씩 20문항을 줘가지고 테스트하는 그런 그 방법이에요. 그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사이코패스 검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 뭐 유영철이 같은 사람들. 서울 서남부 살인 사건, 정남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PCLR 검사,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니까 뭐 한 28점 상당이었어요. 만점 나온 여인은 이제 엄여인이라고 예전에 그 보험 사기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였던 그 여성이 있는데 지금 이거 좀 이영하기를 보니까 40점 만점에 25점이 나왔다면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경계선상에 걸려 있습니다. 좀 뭐 합리화하려는 좀 동정을 받으려는 뭐 그런 변명성으로 그런 어떤 좀 핑계거리로 아내의 자살을 자꾸 꺼내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을 지금 이수희 변호사님하고 비슷하게 했거든요. 지금 이영하기는 무슨 매사에 뭐든지 아내를 끌어들여요. 의식적으로. 아내를 끌어들여가지고 동정을 받거나 용서를 받으려는 그런 지금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 아내한테 군림한 사람이에요. 다 나와 있어요, 주변에서. 먼저 앞서가는 것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차에서 내려서 짐을 들고 가는 여성, 하인처럼 생각했고, 지금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 좀 심한지 모르겠지만 성놀이개로 삼은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벌이의 수단으로 썼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성학대는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내의 신체 어떤 중요 부위 인근에 여성을 비하하는 문구, 여성을 비하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성이 자기 스스로 여성을 비하하는 거를 자기가 어떤 중요 부위 인근에다가 문신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그 이영하기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문신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아내의 유서에 나오는 것처럼 성적 학대를 한 게 명백합니다. 이런 사람이 건건이 알겠습니다. 그 아내를 파는 의식적으로 이거는 동정받고자 하고 처벌을 좀 덜 받겠다는 의도가 여실히 깔려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영학은 친구의 딸을 유인해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